요즘 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없다는 스테잉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증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골디락스 스테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의미의 패닉 스테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올해 이제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의 첫 거래 뉴욕 증시 방금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트럼프 정부가 2017년 2월에 출범했습니다는 한 3년 반 만에 사실 미국의 경제 강요 사이에 화합된 분위기가 도출된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이다는 것이 월가의 장외시장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습니다는 바이든이 당선의 윤곽이 잡히면서 트럼프 국가와 바이든 국가로 분리됐던 이것에서 무엇보다도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는 오늘 경기부양책 관련해서 아마 미국의 관련된 강요들 사이에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하는 일관된 주장을 했던 것이 아마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서 팀장이라든가 이전에 우리 5시 30분 또 우리 캐스터분께서 전해 주셨습니다는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어제는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연내 통과 가능성, 오늘 반대했던 것은요 9천억이기 때문에 당초 기대 수준보다는 상당히 못 미쳐서 반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2조 2천억 하고 공화당에서 마지막 주장했던 게 1조 9천억이니까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9천억 정도는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지금 2차 팬데믹에서 얼만큼 금리 내릴 국난 극복 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때 사실 2차 팬데믹을 방지할 수 있는 경제 충격을 발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반대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맥코넬과 이어서 오늘 미누신과 그다음에 펠로시 의장 간의 재무장관과 펠로시 하원 의장 간의 추가 부양책 얘기하고 여기에 바이든 당선자도 경기 부양책 얘기와 함께 네. 무엇보다 의회 지원했던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민의신보다 앞으로 여성 재무장관인 제니 옐런과 손발이 잘 맞춰주겠다 하는 입장이 미국에서 보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사실 주가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경기 부양책하면 경기에 민간주인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는 거꾸로 오늘은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된 이렇게 IT와 관련된 소위 팡스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주식도 많이 올라갔던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또 관련된 사람끼리 화합을 하면 할수록 2차 팬데믹이 그만큼 긴박하다 하는 이런 사항이 동시에 안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의 모습이 사실상 장 마감까지 지속되는 상황이 대체로 변동성이 있습니다는 마감까지 지속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어제 중국의 사실 경제 지표 호조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11월 PMI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왔죠. 54.9. 요거는 10월 27일 날 끝났던 5중전회, 19차 5중전회에서 사실 쌍순환, 내수이자의 쌍순환 전략과 세계 가치 사슬을 중개해 두겠다는 홍색 공급망.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내수, 수입 창고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이 측면에서 중국이 이렇게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 이렇게 부활되다 보니까 한국도 어제 수출이 11월 달 발표했었죠. 11월 말씀드린 대로 좋게 나왔죠. 네. 이게 이제 내수로 끌어올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충격을 이번에는 중국이 수입 창고 역할로 해서 완충시키겠다 하는 이 분위기가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월가 이색 토론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색 토론이 지속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많은 외신에 마크워치라든가 해서 사실 로버트 스틸러 미 예일대 교수의 내러티브 이코노미스 이야기 경제학이라는 게 사실 다시 한번 이게 부각돼서 탑뉴스로 등장하는 시각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겠습니다. PR이든가 이런 지표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지금
코로나의 주가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표인 Price Patent Ratio라든가 Price to Dream Ratio라든가 이런 쪽도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자 CAP 지수 전통적으로 이렇게 10년 퍼를 기준으로 할 때 사실 지금은 미국의 주가가 33배 정도로 해서 적정 수준이 24배보다 월등히 높고 그다음에 30배가 높은 때가 1920년대 전후 그다음에 2000년 전후 IT 버블이 있었을 때죠. 이렇게 그때 이후 세 번째인데요. 주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과거 환경과는 다르다. 과거 환경과 다를 때 아마 코로나 이후에 가족끼리 뭉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household economic. 아마 미시경제학에서는 household economic에서 하나의 가정경제, 결혼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household economic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경제학 그리고 제니렐러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렇게 그 미국의 강녀들이 대부분 다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모노믹스 해서 가정경제학과 우모노믹스 여성경제학의 특징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서로 대화를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화를 중시할 때 지금 코로나에 가족끼리 모였을 때 사실상 고용시장도 어렵고 많이 어렵습니다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이런 포머라든가 뭔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에 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네.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이 방송 총괄을 맡고 있는 한성극장이 사실 잘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쪽에 얘기했습니다. 한성극장이 잘생겼지만 만약에 못났다 하더라도 사실 주변의 사람이 한성극장 훌륭한 미남이다 하면 미남처럼 보이게끔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모 방송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처럼 막 해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마치 사실처럼 하는 이런 것이 유튜브라든가 뭔가 이런 게 해서 하나의 그 가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또 새로운 그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론 문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요. 트럼프가 그걸 가장 잘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퍼가 이렇게 지금 고평가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뿐이 없다 하니까 심리가 그러면서 심리가 그쪽으로 하면서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것이 내러티브 이코노믹 작년 9월 달에 출범했던 네. 내러티브 이코노믹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해서 향후 증시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중국 경제가 좋습니까? 위안화 절상되는 거죠. 중도 쌍순환 전략이라든가 홍색 공급하자는 전략이니까 내수 확대 위안화 절상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도 모 신문에서 앞으로 달러 강세를 해서 달러를 사세요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는 오늘 달러 인덱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하루에 거의 0.6%를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중심 통화인데.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외국 자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관심이 되는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내러티브 이코노믹스 이야기 경제학으로 최근의 증시 흐름 분석 들어봤고요. 어제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외국인의 서든 스톱이 대거 이탈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진단해 주셨었는데 실제 어제 우리 증시는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어제의 그 전일에 외국인들이 2조 4천억 정도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이게 단순히 모건 스탠리의 지수 편입했다는 거냐. 근데 사실 모건 스탠리의 지수 편에서 0.3%포인트 내린다 하면 한 4천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2조 4천억 정도 빠져나가니까 모건 스탠리의 단순히 한국 비중 축소로 인한 것을 설명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서든 스탑 같은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과거 1997년 다르다.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적다. 또 2조 4천억이 서든 스탑에서 이렇게 매도했지만 한국 경제 펀더멘탈 요일이든가 그다음에 환율적인 측면 이런 거를 볼 때에는 사실 외국 자본이 대규모 이탈로 연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이 사기 때문에 한국의 대표주를 하거든요. 팔 때도 대표주 파는 거고 살 때도 대표주 삼성전자 같은 이런 주식을 사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과 코로나 백신 때문에 수출 지향적 국가가 이렇게 좋고 자 어제 중국도 PMI 좋고 한국도 수출이 좋았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수출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제 모처럼 이렇게 좋은 지표들이었죠. 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3분기 성장률도 상향 조정됐죠. 그렇죠. 어제 상향 조정됐고 아마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모처럼 이렇게 얼굴이 활짝 했던 때가 아닌가. 그리고
12월 1일에 발표는 11월 사실 그 수출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 지표는 3분기 성장률 상향 조정되고 그다음에 사실 수출 지표도 좋게 나왔지만 OECD의 경제 전망에 내년도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내수장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내수장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3차 팬데믹 때는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지금은 사실 1차 팬데믹보다는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차 팬은 신천지만 잡으면 됐었고 네. 2차 팬데믹은 집회. 광복절 네. 그때 관련해서 교회가 전부 결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는 잡으면 됐어요. 이게 일상생활에 파고들었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1차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원이 좀 비교적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원이 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자 단순히 수출 지표 이렇게 좋게 해서 우리가 들떠 있으면 안 된다. 왜 OECD라든가 있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이렇게 하향 조정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최고 경제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듦의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리가 수출 지향적 국가가 유리하다는 측면에서는 자 우리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욕을 얻어먹긴 했습니다는 미국 주식은 환율 하락 때문에 그래서 나싱 버거가 될 것이다. 네. 그다음에 한국 주식과 중국 주식은 썰리드 버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공갈빵과 진실빵인데 지금은 그게 유행인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진실빵이 된 게 한국 증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진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관련돼서는 환차익 부분은 좀 둔화됐기 때문에 환차익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둔화 속도는 좀 이렇게 유입되는 속도는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외국 자본 전일에 2조 4천억에서 매도해서 어제는 730억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730억 규모는 어떨까? 좀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는 미 대선 이후에 일평균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한 3,500억 달러 정도, 3,5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외국인 그 유입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이 여부는 한국을 사니까 한국 경제 회복이 가장 크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착보다 한국 경제 요인이 가장 크다. 한국도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살아나니까 수출을 어떻게 내수로 연결시키느냐. 이 내수는 뭐냐? 이제는 코로나 탓할 수는 없습니다. 내수는 정말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팀이 해결할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이라든가 국민도 자발적인 협조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해외에서는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내수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이 똘똘 묻혀야 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패션을 그리다 보니까 OECD라든가 이런 데서 내년에 성장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재테크 시장에서는 스테잉이라는 용어가 자주 엿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잉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부터 설명 들어볼게요. 네. 어딘가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좋든 싫든 네. 지금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이색적인 토론 과정에서 자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다는 측면에서는 증시를 떠나라 하는 시각도 있고 그렇지만 증시뿐이 머물 곳이 없다 하는 이 과정에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스테잉은 골디락스 스테잉과 패닉 스테잉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월가에서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골디락스 스테잉은 주식 이외에 더 좋은 투자처가 있을까? 내년에도 올해도 많이 올랐습니다는 내년에도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섣불리 증시를 떠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좀 항상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고평가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주식 전문가도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펄을 동원해서 고평가되기 때문에 고평가돼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퍼 기준에서 굉장히 적정수준만 높이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주식이 계속해서 설명하니까 퍼를 설명했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평가 지표에 해당되는 PPR이라든가 PDR 지표에서 전통적인 퍼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꿈 지표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내러티브 이코노미 이런 게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불안 요인과 호재 요인이 같이 겸해 있을 때 그 다른 데 있잖아요. 불안한 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다른 데 투자하고 싶어도 그 다른 데 대체적인 투자가 그렇게 없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물려야 되는 경우 증시에 대안이 없을 때 이것을 골드락스 스테잉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패닉 스테잉은 지금 나쁘다. 지금 나쁘다. 반대로 골드락스 나쁘다. 그런데 나쁜 데서 더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갈 수 있느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어쩔 수 없이 지금이 나쁘더라도 남아야 머물러 수밖에 없는 이런 쪽의 의미가 골드락스 스테잉의 반대적인 측면에서 패닉 스테잉이다 하는 이 뜻면인데요. 많은 점에서 지금의 양분화된 시각, 극과 극을 가는 양분화된 시각에서 사실 소득의 계층 간 이동이라든가 사람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워낙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위에 있는 사람은 자 정부라든가 이런 데 두들겨 맞기 때문에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러나 위험성 규모는 상당히 좋은 이런 골드락스 스테잉이 되는 거고 지금의 증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패닉 스테잉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패닉 스테잉은 지금서부터 나아지거나 좀 더 좀 올라가고 싶은데 자 위에 있는 것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K자형 이렇게 그 경제 패턴, 소득 패턴, 그 다음에 부동산 패턴 이렇게 있을 때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도 밑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불안한데 이동을 할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이 스테이닝 요거가 나오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골디락스 스테잉은 어제도 잠시 짚어봤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증시에서는 불안감이 있죠. 근데 네. 다른 곳에 할 수 있냐 하는 측면에서는 전원커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원커가 내년에 증시도 계속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왜 괜찮았냐? 주식 자체가 좋을 것이냐 하는 측면보다는 일부에서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 퍼를 기준으로 할 때 고평가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기업 이익치가 60배 올라갑니다. 2023년은 뭐 100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일부 국내 증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주식이 2년 후까지 반영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찔 때 그렇죠. 그런 쪽에 이렇게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식의 내적 가치는 분명히 고평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 이건 사실이죠. 근데 자 고평가의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투자할 곳이 있어야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내년에 증시가 좋다는 것은 다른 데 투자할 곳이 증시보다 나은 게 없다는 측에서 사실 그 골드락스 스테잉이다. 증시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게 바람직하게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이 시청자분이랑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돈 많습니다. 내년에 제리 앨런과 파월 의장이 이렇게 됐고 지금 ECB에서 이렇게 보면 ECB는 드라기 크리스탄 라가르 총재라든가 네. 또 IMF의 이렇게 총재들 네. 저희 여성 이렇게 총재를 이렇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돈을 회수할 추구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은 많다. 근데 돈이 많은데 전행커가 내년에 주식 이외에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예금이죠. 네. 근데 예금은 지금 물가 상승률 때지면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제로 내지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은행에 퍼주는 꼴이 되죠. 네. 그래서 예금은 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채권 쪽은 갈 수 있느냐? 채권 쪽은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증시보다 더 고평가됐거든요. 우리가 금리라든가 채권 가격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금리 낮죠. 채권 가격도 아주 높죠. 주식보다 더 거품이 있습니다. 더 거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국가들이 펑펑 썼기 때문에 과거처럼 국채가 안전자산이냐? 안전자산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예.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가 얼마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안전자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채권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 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금과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안전자산에 숨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금값이 조금 올라갔지만 금값이 뭐냐?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달러 가치는 오늘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달러 가치가. 그래서 안전자산에서 안전자산이 지금은 파이널 드루스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널 드루 현상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면 6.25 전투 때 최후의 방어정이 낙동산 최후 저지선이거든요. 네. 거기 뚫리면 바다로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는 바다로 빠져줄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방이거든요. 그래서 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달러 가치에서는 파이널 드루에 해당되는 선이 사실 우리가 알기에는 온스당 1,800달러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93레벨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다 하는데요. 지금 퍽퍽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파날들도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자산 숨어있지 않습니까? 웬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갑니까? 지금은 금보다 더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이 뭐 형체가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근데도 비트코인이 금과 대비한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상한 재테크 현상이 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쫙한데요. 지금은 부동산 보겠습니다. 전 앵커가 한국경제TV에서 얼만큼 돈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강남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30평대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20억 이상 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부동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 웬만한 거 가지고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네. 이제는 부동산의 거래 규모가 컸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대출을 받지 않으면 거기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 있는 상태에선 쉽게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가지고 있어 투자할 수 있어서 저 주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동학개미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지금 동학개미 거래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대가 가장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주식이다 보니까 주식의 내적 가치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는 주식의 내적 가치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까마귀와 싸우는 독수리에 대비해서 독수리가 높기 때문에 내적 가치 높기 때문에 내내 증시가 좋은 것보다도 주식 자체도 고평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주식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골디락스 스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네. 잘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골디락스 스테잉에 대해서 짚어봤으니까 오늘은 패닉 스테잉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강남 아파트가 대표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남 아파트가 패닉스테인의 대표 사례로 많이 꼽죠. 네. 강남 아파트 저도 상당히 강남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일단은 34평대 이런 게 뭐 웬만한 지역은 20억이 넘더라고요. 네. 근데 강북에 사는 저는 불광동에 사는데요. 30평대가 지금 뭐 7억, 8억뿐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절친에 해당되는 금융사, 대형 금융사 CEO분이 그때 당시에 강남에 해서 비슷한 돈을 가지고 투자했는데요. 그분은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가고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그렇게 부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는 가끔은 좀 내가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맨날 설명드리면서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디 재테크 강의하면요. 당신은 돈부터 벌고 재테크 강의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사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북한산 자락에 이렇게 살아서 아토피를 좀 치유하는 그래서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람인지라 똑같은 자금 가지고 한쪽에 투자한 적은 20억 넘고 한쪽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쪽에 투자한 사람은 7, 8억 정도 되니까 사람인지라 부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강남에 사시는 그 금융사 CEO 입장에선 좀 이렇게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한상준 논설위원을 저렇게 이렇게 격차가 벌어질 때 즐거움을 느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재산세라든가 보유세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영상 좋습니다. 근데 그쪽 지역은 화려할까? 남도다 이렇게 우월적 지에서 굉장히 만족할까? 그렇지 않거든요. 재산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요새 이슈가 많이 이슈가 되지 많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종부세도 지금 나오는 상태에서 종부세도 저도 뭐 조상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어서 종부세가 집이 아니라 이런 쪽에서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한 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주거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소유에 따른 주거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팔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팔아보자. 어려운 환경인데 팔아보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자, 팔아서 거기에 은행 대출 빼야 되죠. 그다음에 양도세 빼야 되죠. 양도세도 예를 들어서 1990년대 3억 주고 지금 20억 사면 그 사람이 투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정을 좀 감안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그때 대비해서 17억이 올랐다. 그 양도세에서 때려 이러다 보니까 뭐냐. 이 경우에 따라서는 강남 아파트에 사시는 분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다른 지역에 가고 싶어도 사실상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종전의 소유가 주가 관계가 형성돼서 새로운 제도를 하면 규제한다면 내가 갈 수 있는데 퇴출구는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퇴출구. 근데 퇴출구가 지금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한상준 논설원보다 좋은 쪽에 투자해서 많이 올랐다 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거기 살아야 되는 네. 이런 측면에서 패닉 스테잉이다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이렇게 강남 아파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강남 아파트에 사시고 계시는 분한테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지만 지금 상태 주거와 소유 스트레스에 있다는 이런 쪽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런 패닉 스테잉의 대표 사례로 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서 머무는 것도 불안하지만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패닉 바잉, 패닉 스테잉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도 부작용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작용이 원래 많이 생기죠. 네. 지금 이제 전행국계에서 경제 식견이 높으시니까 좋아서 오랫동안 머물더라도 사실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좋아서 머물러야 되는 거는 더 불안감을 느끼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뭐든지 그렇습니다. 퇴출구를 마련해 주지 못할 때는 썩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월가에서 최근에 패닉 스테이닝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Stay gonna tomorrow is bound to rot 해가지고 네. 자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 그렇죠. 하는 표현이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죠. 네. 이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거는 소득 시대에 맞게 항상 신진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의식주 관련해서 가장 왜 기본 욕구라 그럽니까? 왜 내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니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소득 수준을 버리냐 하면 내 주거 환경이 내 소득 수준에 맞게끔 자꾸 개선돼야지 삶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한 행복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거든요. 이게 필터링 이펙트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전앵커가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에 산다면 소득 수준은 내가 그냥 우리나라 올해 1인당 GDP가 $1 한 일이 떨어져서 원화가 강세해서 $30가 넘는다 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남 지역의 지금 소득 수준은 아마 $50,000 평균적으로 될 겁니다. 근데 필터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떠냐. 주거시설은 1990년대 내지는 1970년대까지 지은 게 있어요. 압구정동 같은 경우. $10,000거든요. 그럼 $10,000에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소득 수준이 $50,000, $30,000가 되는데 사실상 주거시설은 $10,000 시대 때 하니까 네. 좀 여러분 강남 지역의 강남 앞 현대백화점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필터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옛날에는 거쪽 문이 있었거든요. 거쪽 유리창 다 깨진 상태에서 예.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 거기 탈출하려면 양도세라든가 뭔가 다 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괴감이라든가 뭔가 얼마큼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극단적 선택 같은 사회 병리 현상이 이렇게 늘어난다. 지금 사회 병리 현상이라든가 이런 건 강북 지역보다 오히려 강남 지역이 더 많이 늘어난다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패닉 스테이닝에 대한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강남 지역의 아파트 규제하는 것은 아마 현 정부가 가져가는 정책입니다. 근데요, 지금의 소유라든가 주거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최경환 부총리가 있을 때는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침투해서 경기 부양 차원에서 그때 정책에 옹호하고 했었던 사람들은 정책에 따랐던 사람들은 그때 집을 사자 했거든요. 네. 근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최소한 그때 정책에 선호해가지고 샀던 사람은 퇴출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그래야 필터링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도 맞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썩게 되는 거죠. 이게 최근에 패닉 스테잉과 관련돼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국토부 장관님께서 하시는 김현무 장관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는 이런 패닉 스테잉이 될 때 어떤 쪽에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국민들의 가장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부동산 지식이라든가 경륜이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부동산 관리는 책임자가 맡아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의 교훈을 상당 부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패닉 스테잉의 또 다른 예라면 일전에도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내년 1월에 만기가 집중해서 돌아오는 브라질 국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내증권사가 12월에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는 네. 11월 고민한 사항이 2011년 1월 달에 집중적으로 팔았던 브라질 국채가 이제 10년 만기가 도래하는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그런데요.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패닉 스테이닝의 대표 사례로 꼽고 있죠.
뭐 브라질 국채가 이 상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높은 이자 주고 이자에 대해서 조세 감면하는데요. 문제는 금융상품의 장점은 어떤 분 그래요. 제가 브라질 국채가 나쁜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무슨 얘기냐. 브라질 국채 팔 때에 2011년 11월 달에 팔 때에는 환율이 720원이고 지금은 200원, 206원, 7원 정도 됐을 네. 겁니다. 이렇게 환차선이 발생하는데 무슨 얘기냐 한데요. 브라질 국채를 원래 팔 때에 금융사들이 팔 때는 높은 이자의 조세 감면이 이 상품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럼 이 상품이 괜찮은 상품이란 이걸 끝까지 지키는데 끝까지 지켰느냐 아니냐 차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높은 이자 받고 감면하는 부분을 제3자 통장을 통해서 이자를 따박따박 받았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 환차선에서 한 75% 정도 이렇게 손이 났다 하더라도 사실 원금은 다 건지는 상태고 제가 장본인입니다. 네. 근데 환차선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자 나온 거 가지고 전부 재투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원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시겠고 두 번째는 자 원금도 환율이 떨어지면서 환차선 발생하고 이자 받은 거는 원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재투자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환차선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은 만기가 이렇게 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보세요. 하던 국면도 내년대 1월 달에 온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방법을 한번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패닉 스테이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브라질 경제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올해 일단 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게 왜 네.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브라질이 볼소나로 대통령이 제2의 트럼프를 해서 코로나 대책 잘못해서 그렇죠. 그렇죠. 한 나라 대통령이 마스크도 안 쓰고 코로나 환자 상가에서 이렇게 인증사진을 찍은 이런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해와라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 자본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지금 브라질 경제가 어떤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방역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라든가 세계 3위, 그다음에 사망자 수 세계 2위가 됐지 않습니까? 브라질 경제 충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중남미를 버렸던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중남미를 끌어안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온다. 그래서 브라질이든가 중남미 입장에서는 그래도 좌파적인 성향을 띠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괜찮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백신 문제가 개발되기 때문에 예.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이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에 대해서 최대 충격이 백신으로 되면 여기에 회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게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구름이 꼈기 때문에 이게 브라질 경제가 항상 고도의 성장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실망을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는 브라질 국채에 다른 쪽에 대안적인 투자가 많습니다. 오늘 그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라질 국채가 좋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수익이 더 나오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상태에서 패닉 스테인과 관련 있는 이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만기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자 이자를 제3자가 해서 원금으로 해서 이자를 따박따박 받으시는 분은 네. 만기가 들어오면 환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 많습니다. 그렇죠. 많습니다. 근데 자 이자를 재투자하시는 분은 내년 1월 달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패닉 스테이닝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브라질 경제가 더 침체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 사실 항품의 교육이 증가되면서 사실 브라질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에 의해서 중남미를 버렸던 트럼프에서 중남미를 끌어안리는 좌파 성향을 띠지 않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르소나로 정부가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네. 트럼프에 들러붙었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에 갔다가. 중국으로 들러붙었다가 이런 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질의 이자를 재투자했던 분은 어차피 패닉 스테이잉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보르소나로를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지금은 줄서기 하는 상태에서 이 사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브라질 내부에서도 이 사람 물러나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다시 룰라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부활되면 브라질 경제가 이렇게 지금의 최악의 상태에서 좀 이렇게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은 내년에 만기가 되면 다른 데 환매해서 다른 데 대체 투자하십시오. 딱 하나 정리하고
재투자했던 분은 패닉 스테잉이 돼서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는 증시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해서 골디락스 스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패닉 스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예로 강남 아파트와 브라질 국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